2023년에 3억 원 대출 받으면서 변동금리 선택했던 30대 직장인, 지금 매달 이자만 200만 원 넘게 내고 있습니다. 당시 금리가 3%대였으니까 괜찮겠지 싶었는데 불과 2년 만에 금리가 2배 가까이 뛰면서 원금은 단 한 푼도 못 갚고 이자만 퍼붓는 상황이 됐죠. 아파트 팔아도 손해. 그렇다고 계속 버티자니 저축을커녕 생활비도 빠듯해지는 지옥 같은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변동금리를 선택한 그 한 번의 판단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걸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리라는 게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렸을 때 내는 사용료이자 동시에 돈을 맡겼을 때 받는 수익률이거든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이자를 내야 하고 반대로 예금하면 이자를 받잖아요. 바로 그 이자율을 결정하는 게 금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준금리는 각 나라 중앙은행이 정하는 대표 금리인데 한국은행이 이걸 올리거나 내리면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도 오르고 내리면 대출이자도 내려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문제는 금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 달리와 복리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달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고 복리는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5% 달리로 맡기면 매년 50만 원씩 이자를 받지만 복리로 맡기면 첫 해 50만 원, 둘째 해 52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여서 복리로 계산되면 갚아야 할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죠.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도 헷갈리면 안 되는데 명목금리는 겉으로 보이는 숫자 그대로의 금리고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금리가 4%인데 물가상승률이 3%라면 실질금리는 1%밖에 안 되는 거죠. 돈은 늘어났는데 물가도 같이 올랐으니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은 거의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금리가 높아 보여도 물가 상승률이 더 높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입니다. 고정금리는 대출 받을 때 정한 금리가 상환 기간 내내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이고 변동금리는 기준금리나 시장 상황에 따라 3개월마다 6개월마다 계속 바뀌는 방식이죠. 변동금리는 처음엔 금리가 낮아서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도 따라서 치솟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고정금리는 처음부터 좀 높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내가 내는 이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안정적이거든요. 지금 2025년 전 세계 금리 상황을 보면 2024년 중반 이후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히면서 많은 나라들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2025년 안에 두 차례 정도 더 내려서 3.75%에서 4.00% 정도로 낮출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유럽 중앙은행도 비슷한 흐름이고 일본은 여전히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가 넘는 초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나라마다 금리 환경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한국은 2024년 10월과 11월에 기준금리를 3.5%에서 3.0%로 낮췄고 2025년 2월에는 2.75%로 또 내렸습니다. 그리고 5월에 한 번 더 내려서 지금은 2.50%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죠. 한국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계속 내리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인데요. 원래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잡았다가 1.5%로 낮출 정도로 경기 둔화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는 2% 안팎에서 안정될 것 같긴 한데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활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금리가 내려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동시에 예금이나 적금 이자도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받는 이자가 줄어들어서 안전자산만으로는 자산을 불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채권이나 주식, 리츠 같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처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는 급격히 늘어나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지지만 예금과 채권 금리는 매력적이어서 현금이나 채권으로 피신하는 흐름이 강해지는 거죠.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변동금리 대출이 왜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대출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변동금리를 선택했는데요. 당시 기준금리가 0.5%에서 1% 수준이었으니까 변동금리 대출이 2%대에서 3%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면서 불과 1년 만에 기준금리가 3.5%까지 치솟았습니다. 변동금리 다다랐던 사람들은 이자가 2배 가까이 뛰는 걸 경험했죠. 3억 원 대출을 2%대 변동금리로 받았던 사람이 금리가 5%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내는 이자만 100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2배로 뛰니까 생활비를 줄이거나 저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원금은 전혀 못 갚고 이자만 계속 내다 보니 대출 잔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10년, 20년 갚아도 원금이 그대로니까 결국 집을 팔아서라도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집을 팔아도 손해를 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반면 고정금리로 대출받았던 사람들은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처음 약정한 금리 그대로 이자를 내면 됩니다. 2021년에 3% 고정금리로 대출받았다면 2025년 지금도 여전히 3%만 내면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5%대 6%대 이자를 내며 고통받을 때 자기는 그대로 3%만 내면 되니까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엔 변동금리보다 0.5%에서 1% 정도 높게 시작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되는 거죠. 물론 고정금리도 단점은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라면 고정금리로 묶여있는 사람은 높은 금리를 계속 내야 하는 반면 변동금리는 점점 낮아지니까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2025년 현재 상황을 보면 금리가 다시 급격히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무역 정책이 바뀌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수 있고 그러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출을 받을 때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앞으로 소득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고 단기간 안에 대출을 갚을 수 있다면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죠. 금리가 낮을 때 빠르게 원금을 줄이고 빠져나오면 되니까요. 하지만 장기간 대출을 유지해야 하고 소득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면 고정금리가 훨씬 안전합니다. 이자 부담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도 쉽고 갑작스러운 금리 상승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금리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고정금리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준금리가 0.5%에서 3.5%까지 오르는 걸 겪었고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초까지는 다시 3.0%에서 2.5%로 내려오는 걸 봤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합니다. 매달 고지서 받을 때마다 이자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혹시 지금 변동금리 대출을 갖고 있다면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환할 때 수수료가 들긴 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다시 오를 가능성을 생각하면 지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거든요. 각 은행마다 금리 전환 상품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전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새로운 금리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대출 받기 전에 여러 은행의 조건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같은 고정금리라도 은행마다 0.2셀러에서 0.5%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3억 원 대출이라면 0.3%만 차이 나도 1년에 90만 원, 10년이면 900만 원이 달라지는 거죠.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시중은행 모두 확인해보고 우대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급여 이체 고객 우대, 카드 사용 실적 우대, 주택 청약 가입 우대 등 다양한 조건이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우대를 받아서 금리를 낮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금과 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장기 고정금리 예금 상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죠. 지금 2.5% 정도의 금리를 3년, 5년 고정으로 묶어두면 나중에 금리가 2%대로 떨어져도 그대로 2.5%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단기 상품으로 여러 번 갈아타면서 금리 상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금리 흐름을 읽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투자 측면에서도 금리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 투자가 늘어나고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이거든요. 또 예금 금리가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기도 하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채권이 매력적이어집니다. 특히 국채나 회사채 같은 안전한 채권들이 높은 이자를 주니까 위험한 주식보다 안정적인 채권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22년에서 2023년 금리 상승기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갈아탔습니다. 연 4%에서 5% 안정적으로 주는 채권이 있는데 굳이 위험한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부동산도 금리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기 어려워지고 수요가 줄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쉬워지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2025년 들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도 기준금리가 2.5%까지 내려오면서 대출 부담이 줄어든 영향이 큰 거거든요. 결국 금리라는 건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금리 하나로 대출 부담이 달라지고 예금 수익이 바뀌고 투자 전략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능력이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각종 경제 지표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금리가 낮아 보여도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은 독이 되고 아무리 금리가 높아 보여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다면 괜찮을 수 있거든요. 자신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5년, 10년 후 상황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미래 10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더라도 금리에 대해 공부하고 이해하는 건 필수입니다. 언젠가 집을 사거나 사업 자금을 마련하거나 자녀 교육비를 대출받아야 할 때가 올 테니까요. 그때 가서 허둥대며 은행 직원이 권하는 대로 선택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금리에 대해 공부하고 전략을 세워두는 게 진짜 똑똑한 재테크입니다. 금리는 어려운 게 아니라 알고 나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